중국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하기는 힘들어요. 대통령 후보가 62명이 있다라는 거죠. 시진핑이 관료들하면 10년이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중국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주로 중국 경제하고 중국 금융 쪽을 많이 다루어왔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 주제가 제가 준비한 주제가 중국 정치 지배구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정치 지배구조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중국은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냐,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또 마침 다음 달 10월 16일에 엄청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년 5년마다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회의가 5년마다 열리는데요. 이 5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관례상 중국은 2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2기. 그래서 현실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공산당 총서기가, 지금은 시진핑 당서기잖아요. 이 사람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마치 시진핑 총서기가 2012년에 18차 전국 공산당 대표자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당선됐고 19차에 연임이 됐고 지금 20차에는 관례대로 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보셨죠? 4년임이 된다, 앞으로 팽생한다, 이런,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금 중국 정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중국 정치인들이 정치를 진짜 잘하냐? 그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중국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하기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한국 같은,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한국은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 정치 대통령 후보로 막 나오면서 이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혀 정치를 안 하던 분이 이런 국민들의 인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그런 사례잖아요. 국민들이 인기가 있어서 그게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조사가 되면서 그 힘을 입어서 지금까지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중국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중국의 저런 최고 권력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은 이래요. 중국은 31개 성시가 있지 않습니까? 31개 성시가 있는데 각 성시별로 당 총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총리급에 해당 행정 최고장관이 있습니다. 그게 성장이라, 예를 들면 길림성 이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길림성 공산당 총서기예요. 길림성 당서기. 두 번째 그 성장입니다. 길림성 성장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 최고장관에 실제는 길림성, 이 성에서는 당서기가 제일 높고 서열 2위가 성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31개 성씨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에서 이런 높은 권력 자리로 가려면 아주 기층으로부터 다져져 올라갑니다. 저 그렇죠? 여기 한국말 하면 군,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시, 성, 그리고 중앙. 이렇게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보통은 다 기층부터 이렇게 다지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십 년의 정치 생활을 안 하고는 저 중앙 정부에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공산당 그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우리말로 하면 싹수가 있네, 미래가 있어 보이네, 능력 있네, 똑똑하네 이러면 일부러 그 중국 31개 성시에서 가장 낙후하고 가장 어려운 성시에 어려운 지역에 보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 보내요. 이유는 이 사람 앞으로 중국을 끌고 가는 용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 보내서 그 지역을 맡겨버려요. 그럼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잘하고 있다, 성공했다 이러면 일사천리로 최고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런 바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뭐 그 후진토 같은 경우에도 티벳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티벳이나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런 것처럼 변방 지역,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보내서 거기를 몇 년 동안 당서기 하거나 혹은 거기 성장하거나 이러면서 좀 트레이닝 시키는 이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최고 우리가 간부라고 하거든요. 다 기층으로부터 틈틈이 이렇게 다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스타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은 한계성, 한국만도이 인구가 1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때 중국은 대통령 후보가 31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31개 성씨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31명이 대통령 후보가 있을 수도 없고, 한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잖아요. 근데 중국은 한계 성이 1억이잖아요. 1억을 다스려 본 사람들이 31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 총서기가 31명 있죠. 플러스 거기 성장, 행정을 다 총괄하는 최고 행정장관 성장, 길림성 성장, 북경시 시장, 강소성 성장, 뭐 티벳 당서기도 있고, 그래서 당서기가 31명, 성장이 31명 하면 62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62명이 있다라는 거죠. 후보가 62명이니까 우선 아무 사람이나 골라도 1억 명을 다스린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후보가 탄탄하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 정치하고 다른 점입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전혀 정치에 관여되지 않았다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라고 볼 수 있죠. 아마추어가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모든 일이 다 한 반면은 아니거든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린 건 중국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 달에 열리는 20대 당 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 관료되려면 10년이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많은 지금 증권가에서도 관심 갖고 국제 정치인들도 관심 갖고 각 나라 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예요. 이걸 되냐 안 되냐, 제가 여기서 점쟁이처럼 시진핑이 3년이면 100% 됩니다. 지금 언론에 100% 됐다고 나오는 언론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뭐 시장에서나 이런 데서는 그건 아직도 모른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저기서 제가 점쟁이처럼 100% 됩니다, 뭐 이래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정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크게 권력 구조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이런 대통령제를 실시한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 한 몸에 있어요. 대통령이 최고 행정장관이면서 그러면서 군 통솔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갖고 있죠. 근데 한국은 미국처럼 상권이 분립이 됐잖아요. 입법권, 사법권, 그다음에 대통령 권력이 이렇게 분권이 됐는데 중국은 일단 한국하고 비교해서 이게 권력 분할이 안 됐어요. 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공산당이 다 통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권력 구조가 되어 있냐를 설명드릴게요. 중국은 권력 구조로 봤을 때 크게 3개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공산당, 한국말은 집권당이죠. 근데 집권당이 안 바뀐다는 거죠. 공산당 권력 구조가 있고요. 이게 하나의 권력 구조. 그 다음에 한국의 국회,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처럼 또 두 번째 권력 구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국인민대표대회 권력 구조가 딱 있어요. 세 번째는 최고 행정기관이 있어요. 최고 행정기관. 그게 국무원입니다. 한국은 최고 행정기관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중국은 국무원이라 해요. 지금 총리가 최고 행정기관의 최고 수장은 총리입니다. 총리. 그래서 여기가 국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권력 구조를 알려면 공산당 권력 구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국무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공산당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5년에서 한번 열리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최고 권력기관인데 그건 어떤 조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중앙 위원들을 선택해요. 이게 중간에
중앙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위원회는 정위원과 후보위원이 있는데 합해서 한 360명이 돼요. 근데 중앙위원회 정위원은 한 200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앙위원들은 5년 동안 5년에 큰 회의가 하나씩 열리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열어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들이. 그러면 중앙위원들은 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위원들이 뭘 하냐? 중앙위원들이 정치국 위원과 상무위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정치국 위원은 보통 25명이고요. 정치국 위원 중에 대표 7명이 상무위원이 돼요. 그러면 상무위원 중에 대표가 공산당 총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2,200명이 되는 전국 대표대회가 5년에 한 번씩 열려서 한 번 권한 행사해서 위원들 뽑고 그 중앙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회를 여는데 어쨌든 1차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5년마다 열리니까 모두 총 5번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중앙위원들은. 그럼 첫 1차 제20차 1기 2제 회의, 일종회의라고 하거든요. 첫 회의란 말이야. 15번이니까 첫 번째 회의에서 누굴 선출하냐면 정치국 위원과 7명이 그 핵심 권력자, 그러니까 집단용도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 7명이 제일 핵심 권력자인 거죠. 그 7명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정치국 위원은 25명인데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국가의 중대한 대사를 의논해요. 그러니까 정치국 중앙위원은 1년에 한 번, 정치국 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그러니까 모두 5년이니까 60번의 권한을 행사해요. 정치국 위원들은 25명은. 그중에 7명은 상무위원. 거기 대표가 공산당 서기다. 그럼 이 상무위원들은 매주 만나요. 그럼 5년 동안 총 260번 만납니다. 권한을 260번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행사하고요. 그중에 대표가 공산당 총서기인 거예요. 지금은 시진핑이고요. 그래서 이게 공산당 권력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개 핵심 부서는 있어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있어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당의 권력 구조인데 왜 중요하냐? 한국은 이렇죠. 야당, 여당이 막 치고 받으면서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 들춰내잖아요. 어떻게 공산당이 부패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 당원이 부패하고 아무도 감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망하겠죠. 공산당 간부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겠죠. 집권당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렇게 망한 나라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체 기율검사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예요. 그거는 뭐 하냐? 당원들을 전부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원 누가 부패하다 이러면 기율검사위원회에서 먼저 조사가 들어가요. 먼저 조사가 들어갈 때는 이미 그 사람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검찰에 넘기고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기율검사에 조사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게 그 시진핑이 2012년에 공산당 서기가 되고 기율검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거기 위원장을 누가 앉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앉힌 사람이 왕치산입니다. 그래서 왕치산이 올라와서 부패 공산당 고위 간부들을 엄청 많이 그때 정리를 했죠. 그래서 기율검사위원장이 엄청 중요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총서기가 있고 중앙위원회 여기가 여기 지금 기율검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중요한 권력기관이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군사위원회는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거기에 주석이 누구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군사위원회 주석이. 옛날에 등소평은 종대로 당서기를 한 적이 없고 총리를 한 적도 없는데 등소평은 계속 군사위원회 주석으로만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태동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구. 그 말은 이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대통령이면 군 통솔권을 가진 이유가 그건데요. 근데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군대가 당군이라고 말합니다. 공산당 당군. 공산당을 위해 존재한다고 딱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당군이에요. 다른 나라는 국군이라고 하잖아요. 국군. 중국은 당군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위원회 주석을 누구 하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에요. 공산당 총서기가 있고
군사위원회 주석, 예를 들면 짱저민, 강태민 때 짱저민은 공산당 총석이었지만 군사위원회 주석은 등소평이 상당 기간 했어요. 후에 후진터가 공산당 서기였지만 군사위원회 주석을 강태민이 상당 기간 또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관례상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회 주석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진핑은 공산당 총서기면서 군사위원회 주석이요. 마치 한국에서 대통령이 군 최고 통솔권자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권력구조 핵심은 다시 정리해드리며 중앙위원회 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율검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군사위원회가 있고, 기율검사위원 세 개가 핵심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중앙 권력 구조를 말한 거잖아요. 이게 각 31개 성시별로 내려가면 똑같이 돼 있어요. 공산당 조직이 이렇게 층층이 중앙부터 이렇게 층층이 똑같이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 구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 구조가 중국 인민대표대회라고 했잖아요. 국회 얘기. 그래서 이 중국 헌법에는 최고 권력기관이 중국 인민대표대회로 되어 있어요.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한국말은 국회에 대해서 입법권이 있어요. 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럼 전국에서 전국 인민대표들이 올라와 북경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걸 전국 인민대표대회라고 해요. 근데 이 인민대표대회에서 여기 검찰총장 이런 사법총장 선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민대표대회 회의가 매년 열리기 때문에 그 해에 중국이 가장 큰 해야 되는 과제들을 다 인민대표대회에서 정합니다. 매년. 그리고 중국의 정치협상회의라고 있어요. 한국말하면 어떻게 비교하면 야당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일당 독재지만 중국은 공산당만 있는 게 또 8개 정당이 더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겠어. 중국 사실은 일당 독재지만 다당 협력제예요. 그걸 어디서 이게 정치 구조로 표현되냐면 중국은 중국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회라는 표현을 들어봤죠. 양회라는 게 2개의 회의를 말하는데 매년 3월에 열리거든요. 3월 첫째 주에. 그게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한번 3월 5일에 열리고 그 다음에 정치협상회의가 하루 먼저 열립니다. 그럼 3월 4일에. 그래서 정치협상회의하고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매년 3월에 열리는데 그걸 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과 다른 당의 협력 정책 의제 토론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협상회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회라고 매년 열려서 그 해에 앞으로 가야 되는 경제 목표 그리고 해결할 이슈. 그래서 정치협상회의의 대표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한국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입법 제한권을.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법을 제안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법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정치협상회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각 자기 지방에서 법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의제 발굴 권한이 있어요. 의제 발굴 권한. 그래서 매년 3월에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네 발굴한 의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그 의제를 다 받아가지고 이런 의제는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 이래서 전국인대회에서 또 의결을 거쳐서 그걸 실제 실행합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 열리거든요. 이 두 회의를. 그래서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중국 정치협상회의가 있는데 거기 8개 당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업무 능력이 당연히 1등이어야 돼요. 당원이 되려면. 업무 능력은 1등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요즘에는 뭐 중국에서 마윈처럼 공산당원이 아니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이 지금 많아요. 뭐 꼭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길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이 시장 경제를 안 할 때는 당원이 돼야 미래가 밝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유 기업의 공장장이 되려도 다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출세하는 유일한 길이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원이 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업무 능력 1등은 기본이고요. 또 업무 능력 1등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거칩니다. 그래도 추천인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당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인 2명.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보통 당원 드는 게 한 5년, 6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 10년 걸리고 그래서 어려워서 만약에 당원이 됐다 이러면 거의
뭐 엄청 축하할 일이에요. 뭐 한국에서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한 거 똑같이 엄청난 출세의 길이 열린 것처럼 그때 당시 막 또 막 밥도 사고 막 뭐 동네에서 마을 잔치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해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공산당원 아니어도 뭐 기업해도 성공하니까 좀 달라졌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엄청 똑똑한데 당원이 아닌데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럼 중국은 공산당원이 이끌어가는데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산당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굉장히 사회 영향도 그럴 때는 정치협상회의에 그 대표로 선출하면 망인 이런 기업과 성황기업과 다 공산당원이 아닐 경우에는 다 정치협상회의 대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회 엘리트들이 공산당원이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이 정치협상회 대표로 들어와서 들어오게 해서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이런 입법 의제를 발굴하게 하고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럼 그게 매년 3월에 반영이 돼서 인민대표대 토론 거쳐서 말이 되는 거는 법으로 돼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그럼 공산당이 더 높게 원래는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위원장, 지금 리짠수라는 분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리짠수라는 사람이 제일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공산당 총서기가 제일 높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영도 조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도 조직.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 전국인민대표대회보다 상급 기관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결국은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영도조이기 때문에 실제는 거기에 대한 그런 권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회 입법 사법을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다 상권을 다 통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정치협상회에서 중국 공산당 말고 여러 당이 있지만 그 정치협상회의의 주석은 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늘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여러 당이 있는데 실제 대표는 정치협상회 주석은 늘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 자체도 공산당이 용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 공산당이 용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7명의 상무위원 중에 1명이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합니다. 아까 7명이 상무위원 중에 1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이게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중심으로의 권력인데 이것도 중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성도 그렇게 돼 있고 시도 돼 있고 똑같이 돼 있어요. 내려가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무원입니다.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국무원은 총리가 있고 부총리, 결국 국무원 직속 기관들이 실제 중국의 행정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국무원 총리는 국가주석이 임명합니다. 근데 국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이 돼요. 전국인민. 그러면 이번에 다음 달에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서기가 시진핑이 된다고 가서 시진핑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오는 전국인민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또 선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국은 국가주석은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냥 국가주석, 공산당 총석이, 군사위원회 주석이 한 사람이 해요. 옛날에 원래 다 다른 사람이, 지금 베트남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베트남 공산당 조직도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베트남은 다른 사람이 해요. 이거 세 자리를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거기 당석이 다 다른 사람인데 중국은 이 사람 한 사람 하게 했어요. 그게 등소평 때 이걸 다른 사람을 하게 하면 권력 싸움이 벌어지니까 한 사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주석이 총리 임명권을 가져서 그러면 시진핑이 국가주석이니까 리커창이 총리로 임명하고 나머지 부총리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권력기관으로 나뉘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랬잖아요. 중국은 아마추어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그 18세 이하인 청소년들 있잖아요. 공산당원에 들려면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공천단,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해요. 그 단원이 돼요. 18세 이상이면 당원이 되고 그걸 공천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공천단은 단서기를 아무나 안 시켜요. 단서기는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공천단서기는 앞으로 당서기로 갈 만한 사람 혹은 뭐 총리 갈 만한 사람을 공천단서기로 시켜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권력 구조가 공천단파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대사당 그리고 뭐 상하이방 이런 게 권력 파벌이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천단파가 이 공천단 서기를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권력을 형성된 자기네 파벌을 형성된 사람을 말하는데 리커창 경우에도 공천단 서기였고 후진토도 공천단 서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천단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대사당 같은 경우는 시진핑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 부모가 옛날에 국국공산당 고위 간부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사당이 있고요. 그리고 짱저민이 오랜 권력 자리에 있으면서 그 주변에 상하이 그 사람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 파벌 상하이방 이렇게 세계 권력 파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세 이해관계가 막 충돌이 돼서 사실은 지금 20대에서도 지금 공산당 지금 총서기론 시진핑이 3년임이 될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진핑이 그동안 해왔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이쪽 파벌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산당 총서기로 계속 시진핑이 가려면 아까 말한 그 중앙위원들이 거수기로 지금 다음 달에 하자는 거수기로 선거하는 정치국 위원 그리고 여기서 상무위원으로 선출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당서기로 선출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중앙위원들이 혹시 평시에 불만이 있다가 실제 투표할 때 반대표를 던진다. 이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중앙위원들이 어떻게 또 투표권을 행사하냐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데 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중국 정치 지배 구조를 다시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